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연간 20만 명 이상이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발에 찾아오는 질환인데요. 발목 염좌와 함께 족부 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족저근막염.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영필 원장과 함께 찌릿찌릿 발바닥에 찾아오는 고통,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족저근막염 최근에 좀 많이 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병명이 좀 어렵습니다. 족저근막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이게 족저근막염은 말 그대로 족이라는 것은 이제 발을 이야기하고 네. 저는 발바닥을 이야기하고요. 바닥에 있는 근막의 질환입니다. 예, 염증성 질환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 모형을 보시면은 예. 발바닥에 보면은 종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종골의 내측 돌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에서 발의 앞쪽으로 연결되는 단단한 인대가 예. 족저근막이라는 인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염증이 거군요. 생긴 질환을 족저근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 뒤꿈치에 오랫동안 통증이 오면은 이제 족저근막염을 좀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건 걷기만 할 뿐인데 왜 병이 생기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발은 그 족저근막이라는 염증은 크게는 두 가지 원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족저근막의 발 뒤꿈치에 연결되는 장단지 근육 때문에 첫 번째가 오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자극적인 원인하고 두 가지에 의해서 그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걷는 것만 해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족저근막염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원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 중에서 흔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어떤 질병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서 일부는 족저근막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분들한테 많은 통풍성 질환도 그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되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장단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발생을 많이 합니다. 장단지 근육이 뭐냐면 너무 축구 선수나 이런 젊은 그 사람들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다 네. 보면은 장단지 근육이 너무 긴장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 발 뒤꿈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너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뭐냐면은 노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네네. 노인분들이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발바닥에 지방 패드가 점점 얇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성분들인 경우는 폐경기 정도가 되면은 지방 패드가 얇아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충격을 흡수하는 그 포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운동으로 인해서 뭐 예.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주변에 보면 뭐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취미로 좀 발레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예. 늘었거든요. 예. 직업이 아닌 취미 생활로 이렇게 하면서도 운동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발레라는 그 운동 자체가 우리가 발을 첨족보행 형태의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지 근육이 뭐냐 아무래도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근육의 긴장도라고 하더라도 운동선수의 긴장도하고 일반인들의 긴장도는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근육 자체가 많은 사람이 긴장을 네네. 많이 하고 있는 거하고 일반인들은 근육이 별로 없는데 네. 어느 순간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상대적인 어떤 그 긴장도가 많이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이 족저근막염은 아닐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혹시 스스로 좀 족저근막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압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통. 압통. 우리가 발바닥을 눌렀을 때 네. 특정 부분에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아까 모형에서 보셨다시피 이 모형을 보시면은
발 뒤꿈치에 종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예. 종골에 뼈가 있는데 이 종골의 바닥을 우리가 3등분을 해서 나누면은 내측 안쪽 부분이 주로 그 족저근막이 일으키는 위치거든요. 이 부위를 눌렀을 때 네. 통증을 일으키면은 이제 보통 족저근막염에 해당됩니다. 이제 부위를 잘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보면 아침에 좀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밤사이 자고 있을 때 자다 보면은 운동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스트레칭이 너무 과격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뒤꿈치 통증을 처음 예.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그때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 앞서 얘기해 주신 방법으로 자가 진단을 해서 예. 좀 족저근막염이 의심이 된다. 예.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예.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진단하는 방법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의료진의 의사분이 그걸 보고 아까 앞통인 이학적 검사라고 하죠. 네네. 첫 번째는 이학적 검사를 먼저 해보고 그 원인이 장단지 근육 쪽에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어떤 분들은 그 발 뒤꿈치 종골 쪽에 압통이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레이를 또 찍어봅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그 종골 부위가 이제 뼈가 자라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이 엄청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나면은 예. 만성화가 되면은 그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뼈가 점점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를 잘 해야겠죠. 뼈가 자라날 수도 있는. 예. 이제 그게 염증이 오래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진단하는 방식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있고요. 예, 초음파 검사를 하면 엑스레이상은 뼈만 보이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족저근막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서 염증이 오래되면은 그 족저근막이라는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통증이 오신 분들은 그 초음파나 MRI를 찍었을 때 그게 파열이 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족저근막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자, 플랫 슈즈를 신으면 족저근막염에 걸리지 않는다.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낮은 신발이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플랫 슈즈를 신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X군요. 예, X입니다. 예. X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발은 뭐냐면은 아까 원인이 크게 전신 질환적인 어떤 문제 말고 네. 첫 번째는 장단지 근육 부분하고 발의 직접적인 자극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플랫 슈즈는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그 지방 패드가 있는데 그게 얇으신 분들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극이 더 네. 증가돼 버리기 때문에 플랫 슈즈는 우리가 많이 신게 되면 족저근막염을 유발하는 그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예. 많을 것 같아요. 낮은 예. 신발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네, 키높이 깔창을 신으면 족저근막염에 걸린다. 이건 어떤가요? 그거는 맞는 말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키높이 깔창을 신게 되면은 우리가 발의 보행을 할 때 우리가 좀 부자연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행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후족 보행이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후족 보행은 뭐냐면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차고 나간 어떤 형태가 되거든요. 후족 보행을 할 때 가장 좋은 형태는 네. 우리가 보폭을 좀 넓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폭을 넓게 긋다 보면은 장단지 근육 스트레칭도 되고 네네. 그리고 보폭이 넓어지고 스트레칭도 되고 보폭도 넓어지면은 후족 보행이 일어나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근데 지금 키높이 깔창을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보폭을 넓게 걷기가 좀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스트레칭 자체가 좀 줄어들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키높이 깔창을 하게 되면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예, 족저근막염이 네. 좀 걱정이 되신다면 보폭을 넓게 하는 거 기억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인터넷에 보면요 그냥 키높이 깔창뿐만 아니라 치료용 깔창도 팔더라고요. 이거는 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 본인의 발의 형태가 어떤 건지를 파악한 후에 네. 그 깔창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의 모양은 크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발의 모양도 있지만은 네. 요족이라는 발이 있습니다. 요족은 뭐 평발의 반대말이죠. 네. 우리가 평발은 아치가 낮은 걸 이야기하고 예. 요족은 아치가 높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발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평발인 경우에는 뭐냐 우리가 아무래도 충격을 흡수에 관심을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충격의 흡수를 많이 두는 쪽으로 하고 네. 요족은 걸을 때 우리가 장단지 근육의 스트레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폭을 좀 더 크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 신발 중에서 요족은 충격이 좀 많이 되는 흡수가 네. 많이 되는 신발이 좋을 것 같고 평발인 경우에는 발의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단단한 신발을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이 요족인지 평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입니다. 폐경기를 지나면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예. 어떻습니까? 폐경기와 족저근막염이 연관이 있나요? 매우 연관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폐경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뭐냐면 여성분인 경우에는 몸에 있는 근육과 그 지방의 그 변형이 새로 빨리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되고 나면은 발바닥의 지방 패드 부분이 빨리 얇아지게 돼 있습니다. 변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충격 흡수되는 부분이 점점 빨리 적어지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폐경이 오신 분들 그 나이에 여성분들은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족저근막염의 오해와 진실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 족저근막염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환이 아킬레스건염이라고 합니다. 예. 두 질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사촌간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예. 다르군요.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분들은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오고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이 아킬레스 건염도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모형을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종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단지 근육이 종골 이쪽 부위에 붙습니다. 요 부위에 붙는 것이 이제 아킬레스 건염에 해당되고요. 예.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요 밑에 부분이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그래서 이 두 병의 원인은 둘 다 장단지 근육이 너무 긴장이 되어 있을 때 두 병이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원인은 같군요. 예, 원인은 같고 네. 족저근막염은 그게 플러스 발바닥의 패드가 얇은 게 또 하나에 더 추가가 되는 거고 네. 전신적인 질환 부분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둘 다 똑같이 뭐 강직성 척수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을 때도 이 질환이 양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같고 예. 뭐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비슷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 부위는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킬레스 건염은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게 있고 네.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아킬레스 건이 뼈에 달라붙는 위치에 생기는 것을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부착 부위에서 2에서 6cm 위쪽에서 생기는 것을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이 주로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위가 아킬레스 건 중에서 주로 혈액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주로 아킬레스 건이 파열이 되더라도 이 위치에서 주로 일어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주로 나누게 돼 있고 예. 또 이런 아킬레스 건염 환자 중에서 여기도 또 염증이 오래되면 뼈가 또 자라납니다. 여기도 자라나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염은 주로 그 평발 환자보다는 요족 환자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발의 형태에 의해서 네네. 어떤 병이 더 많이 생기고 하는 게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이제 좀 이어질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예.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하는 어떤 예. 위험군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위험군은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친구들이 운동을 많이 할 때, 네. 젊은 친구들이 운동을 많이 할 때 뭐냐면은 요족성 발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항상 네. 족저근막염이 직업병처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는 발바닥에 직접적인 자극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축구 아무래도 선수는 축구 많이 뛰고 선수니까요. 네. 두 번째는 축구 선수 뛰는 횟수가 많고 축구 선수들이나 순발력이 좋은 선수들은 주로
발 형태가 요족 형태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족 예.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은 박지성 선수를 항상 이야기할 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네, 평발임에도 발, 예. 불구하고 축구를 잘한다. 이 이야기는 많이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의 축구 선수들은 요족이 많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잘했다는 게 그게 네. 좀 대단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족저근막염도 좀 예. 치료를 잘 해야 될 텐데 예.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치료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방식은 병원에서 뭐 약물 치료나 다른 뭐 충격파 치료나 이런 게 있고 나머지 방법은 이제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각각 뭐냐면은 먼저 그 보존적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스트레칭하고 마사지가 제일 1번입니다. 우선 그렇게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먼저 하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단지 근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무릎 위쪽에서 연결된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아킬레스건에 달라붙는 이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무릎 위에서 붙어서 여기까지 붙는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무릎 아래쪽에서 붙어서 여기까지 붙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발바닥에 있는 여기 그 족저근막이라는 인데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이 스트레칭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욱 물리치료사님 나와 주셨어요. 예. 제가 시연하시는 걸 보고 그 스트레칭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장단지 근육을 스트레칭을 할 때 장단지 근육에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복근이라는 거하고 가자미근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근육을 따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비복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릎 위쪽에서 그 기시를 해서 아킬레스건 종골 쪽에 이제 우리가 달라붙는 그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자세를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고자 하는 다리를 뒤쪽으로 뺀 상태에서 무릎을 펴줍니다.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손을 자연스럽게 벽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 벽에 손을 대시고 그 앞쪽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근데 단 구부려주는 무릎을 너무 지나치게 구부려 버리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무릎이 우리가 발의 앞쪽 그 발가락까지 이상 굽혀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벽을 그 조금씩 밀어가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의 모양을 이제 세 가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자세를 보시면은 장단지 근육에서 발의 모양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 자세에서 먼저 우리가 벽을 밀면서 무릎을 조금씩 구부려 주면은 스트레칭이 장단지 근육이 비복근 근육의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발의 모양을 조금 바꿉니다. 우리가 중심점을 잡아서 발의 모양과 장단지 모양이 일직선이 되게 중립 상태에서 또 똑같은 자세를 반복을 해줍니다. 네. 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벽을 밀치면은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 느낌이 충분히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조금 약간 아프다는 느낌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반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10회나 15회를 반복을 해서 이런 세트를 우리가 3세트, 5세트 정도 하는 게 좋고 네, 네. 마지막으로는 발의 모양을 안쪽으로 더 돌려서 그 장단지 그 기능을 했을 때 발의 모양이 더 안쪽으로 돌아서 발의 모양을 이제 세 가지 방향을 잡습니다. 네. 바깥쪽, 중심, 안쪽. 예. 이 상태에서 이 자세를 반복을 해주면 이게 그 비복근 스트레칭 운동이 되고요. 예. 두 번째 스트레칭 자세는 이게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네. 이 가자미근 근육은 그 무릎 밑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종골까지 기시하는 그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는 자세를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를 앞으로 살짝 뺀 상태에서 네. 무릎을 살짝, 여기서 중요한 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줘야 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발은 앞쪽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예. 벽을
또 밀면서 똑같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앞쪽 발은 들어 올리고. 예, 맞습니다. 네. 올리고 이걸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자세가 우리가 가자비건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장단지 근육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간단한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네. 폼 롤러네요. 예, 폼 롤러인데 뭐 집에 폼 롤러가 없으면은 이런 유사한 걸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뭐 같습니다. 물병 같은 걸 그것도 해도 좋습니다. 될까요? 예, 물병 정도 우리 페트병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자세를 앉은 상태에서 네. 발을 장단지에 올려놓고 앞뒤로 이렇게 가볍게 굴려주면은 장단지 근육을 마사지하는 그런 예.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예. 가장 쉬워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예. 방법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보면서 따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마지막 그 이제 발의 마사지에 대해서 하나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 마사지는 집에 잘 보시면은 공이네요. 공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공 사이즈가 뭐 야구공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을 선택할 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단단한 공이 있고 좀 말랑한 공이 있습니다. 그쵸. 본인이 선택을 할 때 예. 발바닥에 젊으신 분들은 좀 더 딱딱한 공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야구공 정도 하시면 네, 좋을 네. 것 같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부드러운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고무공처럼 약간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을 할 때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네. 발바닥에 공을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굴려주면 됩니다. 오. 예, 근데 간단하네요. 예, 굴려주는 과정에서 잘 보시면 특정 부위가 본인이 더 아픈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은 네. 발의 마사지 효과가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물리치료사님 고맙습니다. 네. 자, 족저근막염 예방 스트레칭까지 알아봤는데요. 스트레칭 정도로도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예. 꼭 병원에 가시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이런 스트레칭과 마사지만 해도 좋아지신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네네. 예, 그걸 해도 안 될 때는 뭐 전문가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보존적 치료라든지 말씀해주신 예. 스트레칭만으로 통증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의를 찾아가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 오면은 그 스트레칭으로 해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약물 치료는 있겠죠. 예. 약물 치료는 어쨌든 그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염제 정도를 먹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좀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있는데 체외 충격파의 원리는 우리가 그 부위에 외부적인 충격을 가해주면은 그 국소적인 부위의 혈액순환이 많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발바닥의 인대 부위에 네. 혈액순환이 없습니다. 그 혈액순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는 혈액 안에는 염증을 낳게 하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형외과적인 치료는 치료가 오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 염증이 생긴 부위가 인대 부위가 변성이라는 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잘 낫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그 국소적인 부위에 혈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체외 충격파 요법 종류가 또 있을까요? 예, 체외 충격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집중형 충격파라는 게 있고 방사형 타입의 충격파가 있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파의 형태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건데 우리가 저기 보면 방사형 타입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게 얕게 치는 방식이고요. 네, 네. 집중형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깊게 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기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자가 좀 더 지방 패드가 두껍고 좀 단단한 사람 같으면 집중형 타입이 더 나을 거고 예. 이 부분이 어떤 지방 패드가 너무 얇은 분인 경우는 방사형 타입이 더 나을 거고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계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충격파나 이런 걸 했을 때도 호전이 없을 때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많이 하는 방법은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요즘 네. 플로로 주사라는 주사도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신 것 예. 같은데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수술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조금 내시경 하는 방식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은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끈이 있을 때 그 끈의 일부분을 살짝 잘라주면은 네. 우리가 그 끈이 스트레스가 줄게 되지 않습니까? 긴장도가 줄어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네. 수술 시간도 짧고 간단하게 하고 수술 효과도 한 90% 이상 정도는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적 예.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족저근막염에 네.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편안한 수면에 큰 방해를 주는 질환이죠.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